전사 부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학기 좀 후반부에 살펴볼 대화 분석에서 대화 분석이라는 이론이자 방법론에서 이 대화를 분석할 때 조금 세밀한 관찰과 또 세밀한 분석, 아주 미시적인 접근, 또 경험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구어 자료에 대한 그런 경험적, 미시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세밀하게 또 구체적인 전사를 하기 위해 고안된 그런 일종의 규약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사 규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사를 하기로 한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대화 분석에서 처음에 이제 그 UCLA에 있는 게일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이 전사 규약을 만들었고, 이게 대화 분석에서는 좀 철저하게 지켜지는 편이고,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대화를 분석하는 것, 또 디테일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대화를 보는 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분야에서도 이 규약을 갖다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세밀한 전사의 필요성,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예 같기는 한데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여기 둘 다 1번하고 2번 아주 짧은 두 줄짜리 대화예요. 그래서 여기 1번에 A는 다음 수업에 특강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번에 A도 다음 수업에 특강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B가 대답을 할 텐데요. 이제 B가 나오겠죠. A가 있으니까. 그래서 B가 네, 그러죠. 라고 대답을 했고요. 우리 이거 다 지난 시간에 봤었나요? 그리고 B 두 번째 B도 네 그러죠 라는 대답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아래를 쳐다보며 극적거리는 것과 더불어서 2.6, 2.0, 2초 쉼이 있어요. 그리고 네 하고 끄는 소리를 하고 그리고 0.8초를 다시 쉬고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지만 2초는 정말 긴 휴지고요. 일상 대화에서 0.8초도 상당히 깁니다. 0.33한데도 약간 굉장히 거슬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왜 이런 약간 눈에 띄는 그런 휴지예요. 그러니까 0.8도 꽤 긴 거죠. 그러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작은 소리. 그래서 이 네 그러죠와 이 네 그러죠는 문자적으로는 같은 것이지만 같은 단어를 써서 같은 형식으로 문자로는 똑같은 형식을 가지지만 실제로 전달되는 것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의미도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한 전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구어의 양상을 보여주어야만 이 화자가 말하는 바를 발화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밀한 전사를 추구를 합니다.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부호를 하나하나 조금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거를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또 새롭게 느껴지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부호는 요 괄호 표시예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괄호 표시 있죠. 요 괄호인데요. 요 괄호는 뭘 말하냐면요. 말겹침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 네하고 얘가 동시에 발화되고 있는 거예요. 말겹침 혹은 말중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두 명이 동시에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세 명이 동시에 말하는 걸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난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앞에 얘와 뒤에 얘가 다른 거는 이거는 이제 일단은 세 사람이 동시에 말한다는 점이 다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디에서 말중복이 끝나는지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 두 번째 예에서는 어디에서 말중복이 끝나는지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사는 사람의 선택이에요. 이 끝나는 지점까지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시작되는 부분만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보통은 그냥 시작점 정도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등호 표시 있죠. 등호 표시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같이 수업을 하면 여러분한테 이제 부탁을 할 텐데, 어쨌든 이 소리를 듣고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수연이 딸 이쁘지 않니? 맞아. 진짜 이쁘지 않냐? 진짜 이쁘다. 응, 진짜 귀여운 것 같아. 눈치채셨나요? 음, 등호 표시 있잖아요. 요거는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두 말 순서 사이에 빈틈이 없이, 그러니까 말중복까지는 아닌데 빈틈이 하나도 없이 확 이어지는 거 있죠. 수연이 딸 예쁘지 않니? 맞아. 이렇게. 맞아. 진짜 이쁘지 않니? 진짜 이쁘더라. 응. 이렇게 이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요거는 보통 많이들 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휴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말 쉼간격인데 이거가 약간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이거를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나 뭐 전혀 애매하지 않게 정말 그냥 과학적으로 과학적이라기보다는 기계를 사용을 해서 뭐 어데시티 같은 그런 음성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거기에 녹음 파일만 넣으면 이게 간격이 얼마만큼인지를 바로바로 알려줘요. 그래서 그걸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을 안 하던 예전이나 혹은 프로그램을 요즘에도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은 이제 약간 느낌으로 이 휴지 쉼 간격을 표시를 하는데 여기 no 1000 이게 나와 있는 거는 내가 이게 몇 초인지를 세려면 이 대화 분석 요 규약을 개발한 분들이 no 1000을 발음을 할 때 그 간격 no에서 1으로 갈 때, 1에서 뜨로 갈 때, 뜨에서 쓴으로 갈 때가 이제 0.25초씩 걸린다. 그래서 네가 발화 쉼 간격을 전사물에 표시를 하고 싶으면 요렇게 요 발음을 해봐서 가늠을 해라. 그래서 no one 하면은 0.5초, 1000 하면 0.5초다. 그리고 no 1000 하면 딱 1초 걸린다. 라고 해서 예전에는 요렇게 많이 했대요. 근데 저는 최근에 전사를 할 때 그냥 그 어데시티 사용해서 했었고요. 또 그거를 사용하다 보면 약간 내가 그 쉼 간격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꼭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한 게 맞는, 내가 그냥 예상한 게 맞는 그런 경지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쉼 간격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초시계 갖고 세셔도 돼요. 쉼 간격 1초, 1.0, 0.3은 0.3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0.3초, 0.1초 우리가 이걸 셀 일이 뭐가 있어요. 육상 선수도 아니고 무슨 기록 다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대화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짧게 쉬었을 때랑 길게 쉬었을 때는 너무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1초에서 2초를 쉬었을 때는 진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굉장히 눈에 띄는 현상이고 이런 짧은 심간격은 여러분이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봤었던 전산물에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셨던 이 컬럼 같은 경우는 소리 끄는 소리예요. 만약에 화용론이라고 한다면 화용론하고 요 뒤에 요게 있다면 화용론 이렇게 말을 할 때 표시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쉼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두점에서 사용하는 그 쉼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어조가 계속되는 어조, 그러니까 끊어지는 어조가 아닐 때 그러니까 제가 방금 약간 계속 어조라고 생각을 했던 게 계속되는 어조. 이렇게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뒤에 뭔가 나올 것 같다. 발화가 끝난 것 같지 않다라고 할 때, 요 쉼표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침표 같은 그 뒤에 나오는 마침표도 우리가 구두점에서 사용하는 펑추에이션에서 사용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 마침표가 문장이 끝날 때 찍는 게 아니라 뭔가 발화가 딱 마무리된다. 하향 어조일 때 요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물음표도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이게 습관적으로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의문문 뒤에 물음표, 질문 뒤에 물음표를 찍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 의문문일 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왜 의문문도 우리가 하강 억양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물음표를 찍지 않고요. 계속되는 어조, 상형 어조일 때 물음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이픈 가운데 줄이에요. 밑에 줄 아니고 언더바 아니고요. 하이픈인데 이거는 말이 끊어질 때 말이 끊어진다라는 거는 말을 하다가 중단되는 거 있죠. 중단돼 하고 중단되는 거 있죠. 이랬을 때 중단돼 뒤에 하이픈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뭐 사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단어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는 억양이 있을 때 올라가는 억양이 있을 때 안녕 이렇게 말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성조처럼 표시를 하는 거네요. 어조 상승, 어조 하강. 요거까지는 잘 표시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밑줄은 강조하는 거, 이렇게 볼드체, 굵은 글씨는 큰 목소리일 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또 많이 사용들 하시는 게 내가 잘 못 들었어요. 사실 일상 대화, 실제 대화, 미디어 대화가 아니라 실제 대화를 녹화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여러 번을 들어도 그 음질의 문제상 혹은 그 사람의 발음의 문제상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막 100번을 들어도 모르겠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정 모르겠다. 나는 다 안 들려 이렇게 말해버리 뭐 전사하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게 목표는 아니니까 어, 어, 내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괄호치고 XX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안녕인데 괄호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녕이라고 들리긴 하는데 내가 확실하지는 않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로가 두 개 겹쳐져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뭐랄까요? 설명이에요. 전사자 주석. 그러니까 안녕을 하는데 손을 들면서 안녕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가로 두 개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은근히 쓸 일이 많아요. 약간 드라마 대본처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대본에 있는 주석. 그리고 H 표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까지 전사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뭐랄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신다고 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데, 전사를 하고 약간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할 때, 이 표시를 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H가 있는 H 이렇게 된 거는 약간 날숨? 그러니까 공기를 많이 뱉어내는. 제가 방금 웃으면서 말했잖아요. 그럴 때 H 표시가 들어가요. 웃으면서 말할 때. 그러니까 날숨은 대부분 약간 웃으면서 말할 때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점이 있고 나서 HH가 있는 거는 이렇게 들이마시는 거 있죠. 들이마실 때 막 이렇게 놀라기 직전이라든지 아니면 말을 하다가 이렇게 들이마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표시를 해줍니다. 저는 요 표시도 했었고요. 예전에 이제 뭐 논문을 쓰거나 할 때, 관련 논문을 쓸 때, 그리고 이렇게 꺽쇠 표시가 안쪽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발화가 증속되는 부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녕, 이렇게 빨리 말하는 거예요. 조금 안녕하세요로 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주변보다 조금 말이 빠를 때예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라고 약간 길게 주변 발화보다 발화가 천천히 이루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첨자처럼 되어 있는 동그라미는 주변 발화보다 작은 소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이죠. 그래서 요거를 반영해서 전사를 해보시는 연습을 해라고 할 텐데 제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해본 분도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특히 세밀한 전사를 하다 보면 내가 만약에 3분짜리를 전사를 한다라고 하면 거의 처음에 할 때는 4배에서 5배? 그러니까 원본의 4배에서 5배 정도 그 전사 시간이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참 사람의 능력이 대단한 게 이것도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시간이 진짜 빨리 단축이 되긴 해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왜 그런 기계적인 작업하는 때 있잖아요. 그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거 하고 싶을 때 전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전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래나 뭔가를 틀어놓고 할 수가 없어. 무조건 그 소리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이 사람을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질리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걸 반영한 전사물을 하나 볼 텐데 이게 이제 옆에 누가 있거나 여러분이 지금 교실에 있으면 여러분한테 해보라고 할 텐데 제가 혼자서 이걸 해야 돼요. 제가 뭐 누구를 불러서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이 녹화를 조금 늦게 해요. 밤늦게 이제 재택근무이고 아이가 원에 못 가고 있다 보니까 기관에 못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일은 다른 이제 약간 뭐 노트북만 들고 할 수 있는 일은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재택이 가능한데 이 녹화만큼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다른 선생님 오리과의 다른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녹화하다가 진짜 따님이 문 열고 들어와서 막 중단되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시도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 딸은 그래도 얌전하니까 그 시도를 하셨겠죠. 근데 저는 뭐 이미 제가 문 닫고 들어가는 순간 난리가 나기 때문에 아예 네,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해볼게요. 그래서 보면 제가 여러분 있었으면 시켰을 거예요. 여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0.8초 쉬고 네 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다문화 연구소의 김고은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이제 말겹침인데 제가 혼자 하니까 이거 동시에 못한 거예요. 아주 짧은 설문조사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요런 식의 전사 결과물을 여러분이 이제 제가 과제를 내드리면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사를 하실 때 좀 주의하실 점은 한 줄을 길게 가져가시면 굉장히 보기에 불편하고요. 좀 한 줄을 나중에 좀 길이가 뭐 장수가 많아지더라도 한 줄을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요 정도로 아주 짧은 설문조사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십니까?까지 하면 약간 길거든요. 보기에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 이 한 문장의 길이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자세하게 제가 보여드린 규약을 전사포를 다 사용을 해서 과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는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언어적인 요소도 전사를 하시는데 이제 여기에는 눈짓이나 제스처, 포즈, 행동 요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까지 해주시면 사실 제일 좋고요. 전사 연습하실 때 이 정도는 다 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제 텍스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사자 주석처럼 큐가 자기 앞에 접시를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비디오자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캡처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는데 뭐 그림 그리는 방법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최대한 텍스트로 하시고 아니면 이제 이걸 이제 약간 시선이 조금 분석해서 중요하다 할 때는 캡처를 해서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쓴 논문은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이 쓴 논문에 이제 강호동의 예전 프로그램이죠. 그 무릎팍도사 맞나요? 무릎팍도사에서 강호동의 그 미디어 담화에서 뭘 연구했더라? 인용을 통해서 인용 방식을 통한 이 사람의 뭔가 아이덴티티 뭐 이런 연구였어요. 어쨌든 근데 대화 분석의 방법을 사용을 해서 내러티브 맞아요. 그 이야 스토리텔링 뭐 이런 것이었는데 그게 그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여기서 이 게이즈 있죠. 말하는 사람의 시선을 분석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대화자 주석으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시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캡처를 해서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여기 분석에 이 전사물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연습 삼아 여러분이 요 정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나는 이것까지는 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요 텍스트에 충분히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거를 어떻게 묘사를 하느니 그냥 텍스트 캡처로 넣어버리겠다 이러면은 뭐 그것도 좋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사 부호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약하고 정리를 해드리면 대화를 전사를 하는 거는 화용론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것, 대화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지만
대화를 전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막 이것만 써야 돼. 표준이야, 이게. 표준이야라고 하는 방식은 없어요.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들은 이제 그 대화 분석을 이제 만든 사람들, 뭐 이런 담화 분석에 저명한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약속을 하자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막 따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약간 표준적인 규약처럼 됐는데 나는 이거 안 쓰고 싶고 다른 방식으로 쓸 거야 라고 하면서 어, 아까 그 물음표 거꾸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 같은 것도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추가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질문도 아니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약간 끝이 올라가. 뭐뭐 했거든 할 때 그 뭐 거든 할 때 그 든이 올라가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추가할 수도 있고, 혹은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표준적인 방식은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대화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우리가 막 한국어, 영어, 막 이거 중국어 이거 위주로 봐서 그렇지, 또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연구자에 따라서 연구 목적도 다양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대화 분석의 그 규약을 따라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는 없고요. 이 분석의 목적이, 연구의 목적이 맞는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굳이 그렇지 않다면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음, 그래도 하나를 정해서 일관적으로 쓰는 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지루하고 기계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네,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담으로 아재 개그 같지만 전사하다 전사한다고 진짜로 약간 음,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에 대한 약간 현타 이런 것도 막 와요. 근데 이제 전사는 지루하고 기계적인 과정만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전사를 다 끝내고 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사를 통해서 자료 분석하고 해석이 시작될 수가 있고요. 내가 그 자료를 파악하는 시작점이 돼요. 그래서 전사를 다른 사람한테 제가 맡긴 적이 있어요. 너무 어 약간 바쁘기도 했고 너무 힘들어서 약간 사례금을 주고 이제 맡긴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맡기고 나니까 제가 그 데이터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 그래서 물론 다시 듣는 과정을 통해 전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약간 시간이 절약되기는 했으나, 그 전사물을 다시 듣고 이러면서 아주 많이 절약됐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사를 내가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그때 했습니다. 결국 이 전사라고 하는 것은 지루하고 기계적인 과정만은 아니고요. 그런 느낌이 있는 거는 뭐 당연하고, 분석자가 자신의 자료를 가장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꽤나 이제 길게 진행이 됐는데, 활용적인 언어의 쓰임을 분석할 때 우리가 언어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전사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부분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전사 과제는 다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